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그거 아세요? 오래전 보았던 법정 영화에 이런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된 사건도 아주 작은 부분의 논리만 깨져도 순식간에 전체가 무너진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아이돌도 학창시절에 벌인 나쁜 행동이 탄로나 순식간에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고 수십 년간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인물도 미투 한 방에 훅 가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화 속에서처럼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동안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그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순간에 말이죠. 덕분에 저는 저를 올가매고 있던 결혼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영화광이었던 아빠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헐리우드 키즈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과 선택을 할 때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히 제 선택은 영화과였으니까요. 비록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돈벌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과에 진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승낙해 주셨어요. 친척들은 그런 저를 보고 이기적인 기집애라고 그러더군요. 특히 저희 이모가요. 얘,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영화과 나와서 뭘 하겠다고 그런 과에 들어가? 설마 네가 영화감독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기집애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니네 형편 네가 더 잘 알면서 그런 돈지랄을 왜 하겠다는 거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교대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든 영문과 나와 영어 선생을 하든 돈 되는 과에 들어가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들어? 지금껏 제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됐던 이모는 자기 멋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곤 자기 뜻에 따르라고 강요했어요. 이모는 왜 내 적성은 생각 않고 이모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 이모가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학교 선생이 좋으면 이모가 하지 그랬어. 왜 선생 노릇엔 관심도 없는 나한테 강요하고 그래? 네 엄마 고생하고 사는 게 불쌍해서 그러지. 넌 엄마가 식당 일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니? 허구한 날 허리 한번 못 펴고 남의 가게 주방에 틀어박혀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안 불쌍하냐고. 적어도 자식이라면 얼른 돈 벌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네 아빠를 봐. 젊었을 때 영화감독 되겠다고 영화판에서 굴러다니다가 나이 먹고 받아주는 데 없으니까 그 나이에 아파트 경비하고 있잖아. 너도 네 아빠처럼 살 거니? 그런 거냐고 이 기집애야. 이모가 영화과에 가겠다는 저를 극구 말렸던 건 저 이전에 저희 아빠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로 인해 자기 언니가 힘겨운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기에 저는 약속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학비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요. 그리고 꿈을 쫓더라도 내 밥벌이는 하면서 쫓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어요.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원 없이 영화를 찍으며 살았으니까요. 학비 마련을 위해 장학금 사수는 물론 호프 알바부터 방청 알바, 영화 엑스트라 등 각종 업계를 넘나들며 돈 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어요. 종종 공모전도 노리고 영화과 지망생 과외도 맡아 했고요. 쉴 틈 없이 빡빡하게 채워진 스케줄로 대학 4년을 보냈지만 한 번도 힘들어 못 해먹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영화 동아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단편 영화를 찍어댔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빛났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사진과 복학생으로 저보다 3살 많았는데
당시 저희 동아리에서 촬영을 맡던 친구가 입대를 하면서 빈자리에 영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영화를 찍던 시절이라 카메라를 잘 다루던 사진과 학생이던 남편은 동아리에서 정말 귀중한 팀원이었어요. 게다가 저와는 영화 취향도 비슷해서 우리는 늘 붙어 다녔고 그렇게 CC를 거쳐 결혼까지 이르게 된 셈이었죠.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저와 달리 남편은 집이 꽤 부유했어요. 아버님이 강남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몇 년 뒤 헐값에 사들인 연예기획사로 본격적으로 그쪽 일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만원버스나 출퇴근길 지하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은 20대 초반 나이에 그랜저를 끌고 다닐 정도였고 덕분에 서울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던 저는 남편 차를 자주 얻어 탈 수 있었어요. 당시 저는 월 1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영화판에 뼈를 묻겠다 생각할 정도로 영화에 미쳐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영화가 아닌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물론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거였지만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자기 아빠가 IMF로 도산 위기에 처한 연예기획사를 인수했다며 거기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영화사도 아니고 연예기획사에서 내가 뭘 하겠냐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영화는 취미로 하고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꿈만 쫓을 거야. 그 말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와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내 꿈을 조롱하고 부정하니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날부터 남편과 연락을 끊었어요. 사귄 적도 없는 그저 남사친 여사친 관계였지만 늘 붙어 다니다가 따로 떨어져 혼자 다니려니 순간순간 외로움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죠. 졸업 후 영화사에 들어간 저는 수년간 남자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좀처럼 이쁜 기회는 제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번엔 꼭 밀어주겠다며 저를 자기 영화의 조연출로 부려먹던 선배들은 영화가 끝나면 다들 하나같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곤 차기작을 준비할 때 뻔뻔스럽게도 다시 연락을 하더군요. 그런 야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영화판의 환멸을 느낄 즈음 남편이 제게 찾아왔어요. 저희 과 선후배들을 통해 제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며 이제 그만 거기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놈들은 널 키워줄 마음도 없어. 그저 내 열정을 이용해서 착취할 생각뿐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용당하지 말고 나와. 거기 아니면 영화 못 만드냐? 나와서도 네가 찍고 싶은 영화 실컷 찍고 쓰고 싶은 시나리오도 실컷 쓸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네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 하나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남편은 연애 과정도 건너뛰고 얼떨결에 제게 청혼부터 해버렸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뭘 더 감추겠니? 솔직히 말할게. 나 영화 동아리에 들어간 거 영화가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네가 있어서 들어간 거야. 너한테 환심 사려고 로드쇼며 스크린 같은 영화 잡지에 나오는 영화들 달달 외워가며 다 챙겨보고 영화에 관심 있는 척 거짓말했어.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남편의 그 말은 제게 있어서 영화 식스센스보다 더한 반전이었어요. 나보다 더 영화에 열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화엔 관심도 없었다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관심도 없는 거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을까 생각하니 고맙고 미안했어요. 오빠,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난 남이 읽어놓은 인생에 무임승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영화사를 나오더라도 난 내 힘으로 직장을 구할 거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그냥 나랑 연애하자. 결혼 말고 연애부터 시작하자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진 지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번엔
남사친 여사친이 아닌 연인이 되었어요. 영화사를 나온 저는 동기가 하는 학원에 나가 영화과와 극작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틈틈이 동아리 선후배들과 만나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제작비 마련이 힘들었기에 각자 주머니를 털어 장비를 빌리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초라한 현장이었지만 가슴에 품은 꿈만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이었어요. 시대가 변해서 필름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손쉽게 촬영하고 후반 작업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찍은 영화는 남편이 아버님 회사 옥상을 빌려줘서 그곳에서 야외 상영회를 하곤 했어요. 관람료는 무료였지만 객석을 채운 건 저와 스태프들 그리고 지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영화를 만들던 친구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관객이 찾지 않는 영화에 시간과 열정, 그리고 가벼운 주머니를 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영화 감독의 꿈은 멀어져 갔고 저 역시 영화가 아닌 생업이 생활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청혼을 했어요. 둘 다 나이도 찼고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집 대문 규모에 벌써 압도될 정도더라고요. 우리 집 낡은 초록 철대문과는 완전 다른 퀄리티와 규모였거든요. 내가 이런 집에 며느리가 되겠다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싼 값에 인수한 연예기획사가 꽤 수익을 내서 돈 좀 벌었다더니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만 봐서는 대기업 회장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내부 규모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야호를 외치면 정말 메아리 칠 것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살면서 상대의 부합에 주눅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그날은 정말이지 제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저를 반기지도 내치려 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고도 몇 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은 생각에 잠기신 건지 아니면 말조차 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입을 꾹 다물고 계셨거든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유명 영화사에서 일하다 현재는 대입 전문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죠. 한참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은 저를 빤히 보시며 그러셨어요. 영화과를 나왔다고? 대표작은 있고? 상업영화로는 입봉을 못했습니다. 단편영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걸로 그림이 되겠어? 간판이 있어야 뭐라도 맡기지. 그러자 남편이 해외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말이 영화제지 상금도 없고 항공권 지원도 안 돼서 수상 소식을 이메일로 들어야 했던 작은 영화제였죠. 그래, 영화과 졸업에 해외 영화제 수상 경력이라. 그 정도면 그림은 나오겠구만. 알았다. 결혼해라. 마치 취업 인터뷰 보듯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아버님과 대화를 한 저는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것도 찜찜하게 가까스로 통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말이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한테 아버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사실 엄마가 우리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시거든. 그래서 아빠 딴에는 자기 장점을 좀 부각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다 자기 위한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실 양쪽 집 형편이 제 눈에도 확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져서 저를 반대하는 어머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갔거든요. 그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넘겨선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지 며칠이 지나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남편 집을 못 봤으면 모를까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집을 보고 온 후라 더욱 우리 집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초라한 살림과 다르게
남편을 환대하는 부모님의 마음만은 최고였죠. 아빠는 아들이 없던 터라 내심 제가 빨리 결혼해 사윗감을 데려오길 바랐던 아빠는 연신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좋아하셨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끊임없이 먹을 걸 내오시며 사윗감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거든요. 이런 환대에 남편도 신이 났는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광대뼈는 아주 살가죽을 뚫고 뛰어나올 기세였고요. 그래,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뭘 더 바라겠어. 살면서 내가 잘하면 시부모님께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속으로 이런 턱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나중에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 될 거란 걸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참 기우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견례 때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 예단비를 보냈을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어요. 대놓고 웃는 것도 아니고 교양 떨며 슬쩍 피식피식 웃는데 정말 매 순간 참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한테 그 말을 했더니 엄마가? 에이, 자기가 잘못 봤겠지. 우리 엄마는 워낙 부잣집에서 자라서 사실 돈엔 그다지 그 관심이 없어. 내 동생도 그렇고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 오늘만 해도 그래. 예단비가 적었으면 절반이나 되돌려 주셨겠어? 더 달라고 하면 모를까. 자기가 결혼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러는 거야.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 가족에 대해 착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몰라도 매번 제 착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한 사람은 알잖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혼수가 적다거나 예단비가 이게 뭐냐거나 속 시원히 말을 해줬으면 속앓이는 안 할 텐데 이건 누구 속 터지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시댁 식구가 어디 있겠냐며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난 일도 아닌데 이런 걸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하여튼 찜찜한 기분으로 식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도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 남편은 아버님 회사 일을 도왔어요. 서로 일이 바빠서 연애할 때처럼 자주 데이트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친구처럼 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이 되었어요. 설은 지역마다 밤에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고 아침에 지내는 집도 있어서 남편한테 자기네는 언제 차례를 지내냐 물었더니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설이랑 추석엔 제 친정에서 편히 쉬다 오라나요? 정말 그래도 돼? 그래도 어머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정 불안하면 그러든가.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여쭈어 보았더니 남편 말대로 명절에 차례를 안 지낸다며 친정에나 다녀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그이도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없을 테니 괜히 명절이라고 찾아올 거 없다. 나도 친정에 갈 거라 집에 없을 테니. 그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기혼 여성들한테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그게 없는 삶이라니 이게 웬 횡재냐 싶었죠. 거기다 남편도 회사에 일이 있다며 자긴 설 전에 미리 장인 장모님을 찾아뵐 테니 설엔 저만 친정에서 쉬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 나도 그냥 당일 오전에 인사만 드리고 올게. 에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럼 내가 더 미안하잖아. 정말 나 친정에서 며칠 있다 와도 돼? 자기만 혼자 집에 두고? 그렇다니까. 어차피 회사 일이 바빠서 퇴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연예 기획사한테 명절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니까.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어요. 우리야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TV도 보고 화투도 치고 놀지만 연예인들은 바쁘게 방송 출연도 하고 여기저기 행사도 뛰니까요. 그걸 총괄하는 회사인데 안 바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도 명절엔 마음 놓고 친정에서 보낼 수 있었어요. 명절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도 따로 뭘 안 하는 집이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시집 와서 집안 행사를 치른 거라곤 시누이 결혼식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상견례도 안 하고 바로 식을 올리는 바람에 결혼식 당일에만 식장에 가서 얼굴 보고 끝이었죠. 이렇게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결혼 후에는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어서 서운할 일도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머님 생신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시켜 어머님께 미리 올해는 생신 때 따로 지인들과 약속 잡지 마시라고 제가 생일상 차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마트에 들러 한우랑 해산물도 사놓고 홈파티 용품도 사두었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생신날 당일 시댁에 들러 상만 차리면 됐어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로 한 남편이 3시간 넘도록 연락도 없지 뭐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글쎄, 자기야, 어디야?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왜 아직 안 와? 빨리 가서 파티 용품도 세팅해야 한단 말이야. 아, 내가 말 안 했나? 어쩌지? 엄마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고 생신상 차릴 필요 없다고 했거든. 내가 전한다는 걸 깜빡했다. 미안해 자기야. 그리고 나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늦을 것 같아. 미안. 아니, 그런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음식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잔뜩 준비한 음식을 보니 열불이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우 투풀에 낙지도 직접 목포에서 공수한 거라 재료값만 해도 저희 집 한 달 식비보다 더 나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기왕 한 거 맛은 보시라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도우미 아주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걸 혼자 다 했어요? 네, 시집와서 지금껏 시어머니 생신상 한번 챙겨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매번 손 놓고 있는 것도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자 아주머니 표정이 싸하게 변했어요. 그리곤 한숨을 푹 쉬더니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참 불쌍해서 더는 가만히 못 있겠네. 이 집 사람들 지금 다들 땡땡 호텔에 모여 있을 거야. 매년 사모님 생신이면 거기 모여서 생신 파티하니까. 사장님 생신 때도 그렇고 이 집 아들, 딸, 심지어 사위 생일에도 매번 거기 모여서 파티를 하거든. 자긴 모르고 있었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뿐 아니야. 지난 추석에도 사위까지 데리고 괌으로 가족여행으로 갔었어. 이대금 명절에 차례를 안 지내서 매년 해외로 가족여행 가거든. 매번 여행 갔다 올 때 사모님이 립스틱이랑 향수 같은 거 사다 주셔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남의 집이라면서 말 옮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기가 내 딸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집 사람들한테 정주지 마. 아주머니는 제가 만들어 온 음식을 도로 가방에 담아 주었어요. 이거 놓고 가도 이 집 사모님 성격에 버리면 버렸지 절대 고마워 안 해. 괜히 아깝게 버리지 말고 가져가. 사람이 참 바보 같죠.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눈치챌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믿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차례를 안 지낸데도 명절에 시댁에 오지 말라는 시부모가 어딨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명절은 그렇다 쳐도 시부모 생신까지 챙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더니 제가 참 멍청했죠. 가져갔던 음식을 고스란히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집 사람들은 지금껏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생신상 차리겠다고 혼자 들떠서 장보고 음식을 해댔던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미친 여자처럼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9시가 넘었더라고요. 막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는데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더라고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은 놀랐는지 소리쳤어요. 아우 깜짝이야. 자기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어. 귀신인 줄 알았잖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여놓고는 천연덕스럽게 묻더군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남편이란 인간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혔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나만 쏙 빼고 니들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니까 그렇게 신나디? 이 시간까지 놀다 온 거 보니까 아주 신났던 모양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기마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니? 잘난 집 딸 데려다 살지. 왜 하필 나를 택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엄마랑 아빠는 자기 안 보겠다고. 그렇다고 싫다는 사람들 앞에 당신 데리고 가면 당신만 더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제 손을 붙들고 울먹이는 남편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그랬던 걸까? 의구심만 들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건. 다만 지금 이렇게 헤어져주면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따돌린 시댁 식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 싶었어요. 복수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내 도움이 가장 간절할 때 손을 놓는 걸 테니까요.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렸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따돌리고 가족 행사를 이어갔어요. 남편도 제게 차라리 모른 척하라고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 앞으로 이상한 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글쎄 소장에 제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연예기획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지 뭐예요. 순간 결혼 전 아버님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 전공 학과와 해외 영화제 수상 얘기를 들으시곤 그림은 나오겠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던 그 순간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투자자들이 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쪽 계통에 관계된 작업을 해온 저를 사내 이사로 올렸다나요. 자기도 알다시피 애초에 우리 아빠는 연예기획사를 할 생각도 없었잖아. 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밀린 월세도 못 내겠다고 배짱을 부리니까 회사를 뺏어버린 거니까. 다행히 이쪽 일이 돈 되는 일이라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지만 툭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둥 말들이 많아서 자기 경력 좀 팔았던 거야. 그렇다고 자기한테 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마. 원래 가족끼리 하는 회사는 식구들이 사내 이사 한 자리씩은 맞는 거니까. 저보고 가족이래요. 그 말에 기가 차서 한참을 웃었네요. 내가 자기네 식구들이랑 가족이었어? 가족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내가?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네. 됐으니까 당장 내 이름 빼줘.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 쓰지 말라고. 그리고 회사 돈 해먹은 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인데 왜 내가 싸잡혀서 소송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당장 내 이름 빼. 어떻게 그래. 그냥 이름만 넣은 것 뿐이라고. 자기한테 피해가는 거 없다니까. 그리고 아빠한테 자기 이름 빼달란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 게다가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회사가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도 중간에서 힘들단 말이야. 정 그렇게 빠지고 싶다면 좋아. 당신이 직접 아빠한테 빼달라고 말해.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길로 저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사내 이사로 올린 내 이름을 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치시더군요. 그깟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냐? 천박하고 구질구질한 집구석 출신인 널 내가 받아들였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은 안 해? 가짜는 영화 몇 번 찍은 것도 감독이라고 추켜 세워줬더니
네가 어디서 이름을 빼라 말아야. 이름 빼갈 거면 당장 이혼해.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불어. 먹긴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 저한테 일을 떠넘기고 전화를 끊었던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밤 동문회에 같이 가자고요. 당신 미친 거 아냐? 나한테 소리칠 땐 언제고 나보고 어디를 가자고? 자기야, 잘 들어.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우리 회사 정말 끝이야. 아빠 집이랑 땅,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까지 다 담보로 잡혀서 위험하다고. 오늘 동문회에 정환이도 온대. 자기, 정환이 기억하지? 우리 동아리 멤버였던 녀석 말이야. 자기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곤 쪽팔리다고 동아리 나간 녀석 말이야. 정환이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녀석 구워 삶아서 투자 받아내야 돼. 자기가 도와주면 가능할 거야.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내가 반드시 자기 이름 빼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남편의 말에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졸업 후 처음으로 동문회에 나갔고 거기서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투자자인 정환이와 조우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정환이와 둘만 남겨둔 채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더군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오매불망 춘향이 기다리는 이몽룡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잘 됐으니 이름부터 빼달라고 하자 남편은 고맙다며 저를 끌어안고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제 이름을 사내 이사해서 빼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시아버지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저한테 모든 상황을 들은 정환이가 투자를 철회했거든요. 이후 다른 투자자를 찾아 나섰지만 오너 일가의 공금 횡령에 월급 체불 등 구질구질한 갖가지 명목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게 회사 상황을 들은 정환이가 업계에 소문을 내준 것도 한몫했고요. 남편 말대로 저희 시댁은 순식간에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저희 아파트까지도요. 저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을 나와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요. 거기다 제 명의를 함부로 이용한 것에 대해 시아버지와 남편 앞으로 소송까지 걸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오던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제가 자기들 눈에도 보였는지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멍멍이 소리까지 짓거리며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칼에 손절하고 돌아섰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는 말을 남긴 채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저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건 또 알게 되었네요. 인생 공부 잘했다 생각하고 저는 또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